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교시 교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기술상의 문제로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습기관 섭외 방법은 학생의 관심 영역, 학생 자신의 교육 경험, 학생의 개인적인 요소, 지리적 위치, 실습 일과 실습 시간, 지도 감독 또는 정보 입수라는 7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에 있어서 2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지식의 습득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3번째 태도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습생의 능력에 적합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조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2번째, 좀 더 큰 사회체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문제점들을 평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3번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책임성 있는 태도가 길러지게 됩니다. 4번째,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의 인식과 이를 평가하는 평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5번째, 실습생과는 다른 삶의 방식, 배경 및 가치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인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보이는 태도가 길러지게 되겠습니다. 6번째, 다른 실습생, 동료, 지도 감독자, 슈퍼바이저의 제안에 청하고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7번째,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전념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길러지게 되겠죠. 8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태도, 가치관,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렇게 태도적인 면에서 3박자가 어우러진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고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전문가로서 투입될 때 실수를 시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실습생 행동 지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습생이 현장 실습 과목을 수강 전 유의사항은 1년 2학기 체제 혹은 1학기 체제라는 것과 이거는 대학에 따라 1년에 2번 개설되는 경우와 한 번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번 개설되는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로 개설되고 대상자들은 이 중에 한 학기의 실습 기관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1년 1학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번째, 실습 강의 병행을 이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현장 실습 과목은 실습과 강의를 병행해서 이수하게 되고 현장 실습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무를 사회복지기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할지라도 근무지 실습은 불가능합니다. 근무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4번째, 선실습이 불가능하다는 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신청한 학기보다 먼저 실습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실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습 관련 자주 하는 준수사항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습 시 준수사항은 첫 번째, 실습 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실습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습 기관에 출석을 해서 이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실습 기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 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이러한 실습을 한다고 해도 기관에서 일할 때는 그 기관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비밀 보장 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습 기관의 규칙을 준수하며 기관의 규칙에 따라 복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복장을 반드시 엄수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의 지도사항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준수라는 것은 자기의 이견이나 의견을 절대 제시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 일지 등 필요한 과제물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습 중 발생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슈퍼바이저 및 실습 지도교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교과 과정에 따른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되고, 여덟 번째, 실습 신청 후에 앞으로 실습을 하고 싶은 기관을 미리 결정한 후 실습 예정 기관에서 실습을 신청한 이후부터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수를 더 줄일 수도 있고 기관에 먼저 익숙해질 수 있는 어떤 예행 연습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서도 자원봉사한 학생이 현장에 투입돼서 실습 슈퍼바이저 감독의 지도를 받는 것이 양쪽 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았습니다. 자, 실습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실습생들은 실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생생한 학습 과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얻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습을 수행하면서 실습 현장에서는 평소 다루어 보지 않은 책임 있는 업무를 때때로 맡아야 되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해야 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습 과정 중에 발생해서 실습생의 학습 경험을 방해하기도 하며 문제 해결에 따라서는 값진 학습 경험도 되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은 실습생, 기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적절히 준비함으로써 실습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생들은 불안해지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는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습생들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 다소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부족한 감정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겪는 보편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안감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습 관련 자주 하는 질문으로서 클라이언트와 면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면접 기술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면접을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존감이 유지되는 편안한 공간은 클라이언트와 실습생 모두를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시작은 면접자와 클라이언트 각자의 면접 목적 및 요구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사회복지사나 기관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등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얻고 전문가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얻고 전문가답게 보이려면 결코 클라이언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며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과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를 비하하는 이 태도는 비언어적인 몸짓이나 언어적인 말투 모두 다 해당되는데 특히 비언어적인 태도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답게 보이려면 먼저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도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반응이기 때문에 침묵이 너무나 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놀랐다거나 혹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이것은 언어적, 비언어적 모두 다 해당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설령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고 전문가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록들이 있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좋은 기록과 서비스의 효과성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전문직의 책임성 때문에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정기록, 요약기록, SOAP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기록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습생들이 쓰는 건데 클라이언트와 접촉을 하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한 것을 과정기록이라고 하고 요약기록과 서식이 있는데 서식은 인테이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가 처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요약기록과 서식은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실습생 말고 기관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록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AP 기록이 있습니다. SOAP 기록은 병원 세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SOAP는 S, 서브젝티브, 주관적, O, 오브젝티브, 객관적, A, 어세스먼트, 사정, P, 플랜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그 형태에 맞춰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클라이언트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정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정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습생이 자신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일어나는 활동을 개념화하고 조직화하도록 하며 면접 혹은 개입의 목적을 명료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점과 단점을 교명하도록 하며 자아인식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기록을 하는 이유는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같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했던 것을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기 쉽고, 또한 강점과 단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과정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6번째, 자세하게 과정 기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정 기록에는 첫 번째, 면접의 목적, 두 번째, 신체적 및 정서적 면의 관찰. 이 관찰은 언어적, 비언어적 관찰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 다리를 떤다든지 눈을 너무 깜빡인다든지 이러한 비언어적인 것들을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면담 및 회합 또는 인테이크의 기술, 실제적인 기술을 쓰셔야 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사실에 의거해서 기록해야 되며, 사회복지사 혹은 여러분들과 같은 실습생의 역할, 그러면 무슨 기술을 사용했나, 무슨 기법을 사용했나에 대한 반추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활동, 앞으로의 접촉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가정 방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실습생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기초적 자료를 얻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 방문에 앞서서 어떻게 가정 방문이 실시될지, 가정 방문에서 어떤 내용의 면접이 이루어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정 방문 목적을 명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날씨 이야기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부담스럽지 않는 대화겠죠. 클라이언트의 가정에 대한 부담 없는 화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가족 성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족의 경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찰, 사정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방문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들은 가정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가정 방문을 한 경우를 대비해서 실습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실습 기간에 갈 때는 어떤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기관의 특정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청바지 차림이나 미니스커트라든지 소매 없는 옷이라든지 이러한 차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실습 이전에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직원들이 어떠한 차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습 관련 질문 중에 실습 기관에 좋은 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실습 기관에는 가능하면 시작 시간보다 10분 내지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주어진 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동적인 반응을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진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련 도서 및 자료를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슈퍼바이저가 지시하는 일만 하지 말고 기관이나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성실하게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실습기관에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의 실습을 평가하고 점수를 또한 매겨서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슈퍼바이저, 순회 지도를 할때 실습 기관장이나 슈퍼바이저 하는 분들을 대부분의 평가는 복장과 시간 엄수, 성실성을 가장 강조해서 지도교수, 실습 순회 지도교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이 기관의 조직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번째, 실습 기간에 아프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석 사유가 생기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슈퍼바이저와 의논하고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결석이나 지각을 하게 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즉시 기관과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면담이 잡혔을 경우에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역할들을 기관에서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기관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변호하는 역할이 될 것이며, 클라이언트한테 또는 기관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줄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 연락을 하셔서 그 상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실습생들이 자주 하게 되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현장 실습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실수나 돌발 상황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습생이 하는 질문 11가지를 더 배우고 여러분들의 5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